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신 분은 예. 질문할게요. 선생님. 네. 네, 저는 효성오일비 대표를 맡고 있는 김병기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국내에서 유기질 비료하고 이제 부산물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사실 바이오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동안 아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 가축분 바이오차가 이제 공정 규격까지 이렇게 이제 예시를 하게 돼서 같은 농업 관련 업체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그걸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분명히 그 목질부 농림 부산물 바이오차보다는 가축분 바이오차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목질부에 없는 NPK가 토양 계량기를 뿌려졌을 때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단점으로 지금 부각된다 그러면 이제 염분이 지금 2.0으로 돼 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최근에 한 걸로 봐서는 농축이 되는 걸로, 그래서 들어가는 그 원물의 2.5에서 3배 정도가 좀 농축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산업화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정부 정책도 가축분을 저감하자는 목적이니까 가축분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염분의 문제가 생기고, 또 염분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목질부를 많이 깔은 또 그런 축분을 또 제가 받아야 되고, 이런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이제 유기산업 박 대표님이나 아까 그 한국기술연구소에서 기계를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업체 입장에서 두 가지가 고려사항입니다. 하나는 바이오차를 생산하면서 과연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경제성 측면이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환경 말씀하셨는데 냄새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사실 많은 산업체에서는 지금 아마 학수고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발표하신 거 쭉 봤는데 우리 이제 기술연구원에서 오신 저기 박사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축분만을 탄화했을 때 염분 문제하고 그 좀 가스 문제를, 그 악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혹시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 문제는 저희도 항상 그 고려하는 고민 문제거든요. 특히 이제 에너지 둘 다 그 가스 사항에 나오는 악취 등 굉장히 고민하는 문제고요. 이제 에너지 측면에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차를 생산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그 가스들이 약간 이제 이 설명했듯이 이제 가연성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가연성 가스가 저희는 충분하게 그때 바이오차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언어를 보고 있거든요. 에너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당연히 이제 보조 연료가 들어가겠지만 어느 정도 적당 시점부터는 그 나오는 가스 가지고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측면에서는 일부의 보조 연료가 들어가더라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나 이런 악취적인 측면은 실제 이제 연소 방법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그걸 하려면 후단 쪽에 더 추가 설비를 증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찹탑을 쓴다든지 스크럽을 쓴다든지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는 아직까지 그쪽까지는 저희가 접근하지 못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가스 갖다가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흡착법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단에 활성탄 둬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활성탄 대신에 이제 바이오차로 나오는 거를 그 흡착을 통해서 나가는 가스 갖다가 좀 제거하는 방법.
실제 이 어떤 효율인자 성능이 어느 정도 될지 갖다가 저희도 평가를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연분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게 조금 연분이 얼마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나트륨 이게 NaCl은 실질적으로 NaCl이 이 NaCl 형태로 존재하는 양이 얼마만큼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NA도 그렇고 CL도 그렇고 이게 이제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성이나 아니면 산에서 다 녹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전체 양들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평가할 때는 NA 같은 경우에는 ICP라는 그런 장비로 그 이제 산에다가 먼저 이온화 시킨 다음에 그걸 갖다가 ICP라는 장비로 대부분 찍고요.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산은 적적법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찍는데 실질적으로 ICP라는 ICP EOS가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ICP로 찍었을 때 산에다가 이렇게 반응시켜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나트륨 자체가 NaCl 형태가 아니고 그냥 나트륨 단독으로 있어도 이거를 그냥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이게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게 축분 바이오차를 만들었을 때 결국은 토양에 들어가서 이게 NaCl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 사실대로 충분히 좀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의 그 기준들만 가지고 계속 뭐 토양에서는 지금까지 연구한 부분에 있어서 토양에서는 NaCl 2% 이하여야 된다. 유기질 비료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그래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 이제 제가 뭐 조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뭐 저도 연구자는 아니니까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 바이오차에 있어서는 KC의 형태로 더 많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종합적인 연구를 좀 해서 정말로 농림부가 그 축분 바이오차를 하나의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미래에 뭐 어떤 축분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연구가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 또 있으시면 예, 이하연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표 중에 이제 운송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그 에너지를 쓰면 탄소 배출에서 제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솔린으로 기본 이제 화석원료로 우리가 쓰는 차량하고 그다음에 전기차로 그걸 활용해서 쓰는 거하고, 그러니까 화석원료가 100이라면 그걸 해서 운송했던 게 100이라면 전기차로 했을 때 그 탄소 배출에 대한 그거를 계산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감이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하영 팀장님 얘기할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바이오차의 그 원물이 되는 게 오늘 축분 바이오로만 많이 돼 있는데 이게 그 해외 사례라든가 또 국내에서도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도 바이오차를 만드는 그런 국내외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또 그것이 또 어떤 다른 축분 바이오차 이외에 다른 원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국내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다른 분 얘기해서 괜찮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면 예, 뒤에요. 간단하게 한 네, 간단히 얘기하면
축분 바이오차 말고 다른 원물을 활용한 바이오차가 있는지, 예를 들면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이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예. 일단 그 전기랑 화석연료, 가솔린, 뭐 경유 휘발유 뭐 이런 거를 쓸 때 당연히 전기가 더 많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배출 개수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경유랑 휘발유는 이제 리터당 단위로 배출 개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킬로와트아워나 이런 단위로 하는 거니까 그 직접적인 비교는 힘든데, 이거는 차량에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 차량이 전기차나 이제 가솔린 차량이 냈을 때 이 연비가 얘가 만약에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때 확실히 전기가 많이 줄긴 합니다. 네, 거의 그래도 3분의 1 이 정도는 더 줄어들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물어 봤을 때 네. 30, 40% 정도. 네, 그거는 제가 대략적인. 네. 제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한 적이 있는데 수치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얘가 줄여들긴 주는구나라고 제가 예상했던 부분.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한지 좀 그러니까 이게 둘이 비교했을 때 그 기준이 달라서 외쪽에서 제가 딱 그것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오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축산 분야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있긴 한데, 해외에서는 사실 뭐 그런 왕겨나 약간 초봉계나 약간 목질계 쪽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아까 유럽에서 많이 지금 사서, 퓨르다우스도 사실 거의 유럽 기업들이 다 등록되어 있거든요. 네, 유럽 그 바이오차 제조 기업들을 가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냥 현물 탄소 배출권이 나왔을 때 요거를 시스템 그 퓨르다우스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것을 이제 누가 보고 이제 컨택 포인트를 주면 퓨르다우스가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연락을 해서 구매랑 판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구매 계약을 장기로 맺어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계속 소싱해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물도 되는 걸로 저 일단 되어 있고, 일단 자녀 이제 레지듀스, 그러니까 약간 그 자녀의 그 바이오매스는 다 거의 가능한 걸로 예상됩니다. 네. 조금 더 덧붙이자면, 바이오차 방법론 할 때 퓨르다우스는 200kg, 200kg에 200kg, 그러니까 원자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바이오차로 만들어져서 다시 농민한테 갈 때까지 200kg 내에서는 그거를 제로로 보는 것 같죠? 제로로 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산정량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는데, 이제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그 킬로미터 내에서 만일에 분송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그 피드스톡을 그냥 그 지역 내에서 소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지역 밀착형 뭐 네네네.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깎아먹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이오차로 만드는 건 사실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농림부에서는 그걸 갖다가 바이오차로 그 토양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일단 음식물 염분 농도가 너무 세니까 수치가 안 맞을 겁니다. 네. 염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 이해 당사자간들 축분 처리하시는 분, 퇴비와 유기질 비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의 그런 것도 있고, 농사에 계속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도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얼마 전에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로 다른데 해외에다가 많이들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차 형태로 만들어서 해외에다가 팔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제가 한 번 더 해야 될까요? 뒤에 뒤에 하시고.
대표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바이오차가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건 축분 바이오차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시장에 이제 나오게 되면은 지금 시판되고 있는 뭐 완결 바이오차나 목재계 바이오차랑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가격적인 거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제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원물 같은 경우도 이제 축분을 사용한다 그러면 좀 이제 그 재료비를 아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시장에 시판되고 나면은 예상되는 그 뭐 지금 시판되고 있는 거에 대비해서 뭐 어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렇게 예상이 있을까요?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바이오차 10kg 한 포에 보통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회사마다 틀린데 저희는 이제 50m 가벼워서 50m로 판매하는데 저희는 뭐 17,000원, 18,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예봉희 팀장님 계속 안 띄워져서 조금 애먹었는데 그 내년도에 지금 영덕하고 의성하고 그리고 구미 이 세 군데에 지금 바이오차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10kg 한 포당 2만 원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이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에너지 밸런싱이 완벽하게 맞지 않은 관계로 에너지 비용 자체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그 비용 그리고 뭐든지 그렇지만 이게 수요와 공급인 것 같은데요. 축분은 농민들이 일반 나무 바이오차하고 축분 바이오차하고 뭐 지금은 이제 써보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축분 바이오차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축분 바이오차도 적어도 목재계 바이오차보다는 가격을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그 네. 축분 바이오차가 목재계 바이오차보다 농민 선호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저희 아까 이제 그 공주에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어디 농가 이렇게 뭐 많이는 못 하고 있지만 그 농가에서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비교 대상이 아직 없으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하여튼 축분 바이오차 해서 꽤 많은 소득 증대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똑같은 거를 놓고 본다 그러면 축분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하영 팀장님 아까 이제 퓨러더더스 부분 얘기했는데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대로 바이오차 부분에 있어서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퓨러더더스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바이오차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배출권 금액 자체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이제 퓨러더더스에 들어가 보시면 얼마 전에 제일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최근에 바이오차로 해서 그 온실가스 저감한 거가 600유로 정도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저희도 지금 이제 그 거래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 축분 바이오차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도 해결하면서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레퍼런스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많은 그런 배출권 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다른 질문? 아까 그 대표님
아까 그 시스템을 봤을 때 유기산업은 좀그 TLD 방법으로 하시다 보니까 펠렛을 성형을 한 뒤에 지금 이제 바이오차를 만드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도 지금 이제 유기질비로 생산하면서 펠렛을 오랫동안 해봤는데 농민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뭐 그러니까 펠렛을 치면 뭐 편리한 건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소에서 해본 걸로는 탄화를 분말로 해서 탄화된 것을 펠렛을 치거나 펠렛을 친 다음에 탄화를 만든 그 두 물건 다 분해가 굉장히 안 된다는 좀 문제점이 있어요. 토양 내에서. 그리고 토양 내에 들어가서 토양 개량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바이오차를 사용하는 건데 의외로 이게 탄화 물건이 펠렛을 쳐서 강압적으로 입상을 해서 토양에 들어가면 물을 만나도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꼭 생산을 위한 방법인지 아니 농가의 편리성 때문에 그런 건지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도 앞으로 향후 공법을 결정해서 기계 설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꼭 펠렛을 해야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네, 저희가 이제 바이오차 저희 TLUD 방법에 있어서 바이오차를 만들 때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밑에서 연속 어느 일정량의 산소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산소가 일정량 균질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 터널링 현상이라고 해서 한쪽만 이렇게 열분해가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펠렛을 찍어서 바이오차를 만드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저희가 오랫동안 작년에서부터 꾸준히 해왔거든요. 근데 축분했을 때 분해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분해 자체는 안 되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분해라는 얘기는 그 펠렛이 가루 형태로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꽤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할 때 순행을 하거든요. 그 바이오차 만들면 순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 공장에 가도 그 순행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담아놓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가루 형태로 다 박혀 있던데 그래서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번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원래 이제 펠렛하고 하는 게 이제 운송이나 이런 편리성 때문에 만들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탄화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펠렛을 만들게 되면은 그 겉보기 밀도가 600 이상 나오잖아요. 그 탄화하게 되는 애들이 거의 반 이상 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상당수가 그 기본이 이제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제 통에 들어가도 부서지지 않더라도 그런 기공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실제로 어떤 펠렛 만들고 하는데 분말로 가지고 해서 탄화시킨다 다시 펠렛 만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단단해지거든요. 실제 이거는 토에 들어갔을 때 또 분리가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기 봤을 때는 앞에 그 펠렛 만들고 탄화하는 구조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으신 거죠? 혹시 이제 질문은 없으신데 그 바이오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뭐 바이오차 아니면 축분 바이오차 그런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조금 이런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의견 혹시 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없는 것 같아서 우선은 이하영 팀장님께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탄소 배출권 측면에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아까 전에 이제 바이오매스를 해당 지역 내에서 이제 이거를 소싱해 오는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이제 이런 축산 분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축산 분뇨를 이제 컬렉팅해서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 체계가 어떤 제도적으로 뭔가 지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사업자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건 잘 모르는 포인트여가지고 혹시 그런 게 필요하면 제 뭔가 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아니 지금 발전 방향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아까도 이제 보면 지금도 저희가 사실대로 이제 그것과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바이오차를 만들고 있으니까 실제로 바이오차를 지금 만들면 뭐 정부 보조 사업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 정부 보조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더 생길 거고 이렇기 때문에 바이오차 공장을 좀 증설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수집하고 운반 체계 이런 것들은 사실 축구로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사실대로 문제는 저희가 뭐 얘기를 안 했지만 인허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대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문제들이 조금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축분 바이오차 공장에 있어서 일반 태극비 공장보다 훨씬 더 그런 환경적으로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저감된다 이런 하나의 그런 사례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못하는 이유가 실제로 지금은 농림부에서 그 공동 처리장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희 같이 이제 개별적인 회사들은 개별적인 회사도 뭐 그걸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회사들이 그걸 만들었을 때 공장을 짓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대해서는 경쟁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제 투자비에 대한 경쟁이 되게 어려워진다. 만약에 다른 데에서 그 정부 보조 사업을 받아가지고 70% 보조 사업을 받아서 한 데는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경쟁에 있어서 일반 기업들이 좀 불리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금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좀 뭔가를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발전하는 뭐 측면에서 그게 그 지금 기술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포럼의 주제에 맞추면 조금 그 거버넌스 측면에서 법률이라든가 또 이제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있고 각 부서에서 규칙이나 이런 거 가지고 세부 규정을 만들어내는데 포럼에서는 조금 그 발제를 이게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나는 그런 섹터들을 좀 발굴을 해서 어젠다를 그래서 거기에 관련 단체들이나 외에 또 기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축구 바이오차를 활용해서 원실 감축의 사업 포럼을 좀 더 활성화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떻게 좀 해다가 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따로 발췌를 해가지고 그게 정책 제안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버짓화되고 예산화돼서 그것이 다시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이런 관련 기술이라든가 또 그 관련된 부분들이 내려오게끔 하는 그런 발제 의제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그거를 좀 언론화시키고 또 그래서 이렇게 또 뜻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내년에 또 총선이 아니고 또 저기 국회의원 뽑잖아요. 그래서 지역 기반의 좀 농림축산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관련된 부분을 지방의 이런 축산 쪽에 되게 중요한 그 이코노미 팩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제들을 좀 활발하게 만드셔가지고 이런 공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들어가게 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농가 쪽에 밑으로까지 좀 침투해가지고
그래서 좀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구조를 해야 시장 자체가 좀 커지고 또 이제 그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또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만들어 가고 또 이제 큰 대의 안에 탄소 배출권이라는 큰 대의에 만들어져서 좀 서브의 어떤 어젠다를 발굴해 나가면 좀 더 또 풍성하게 이제 돈이 되고 만들어지고 예산도 좀 만들어지고 또 인간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 팀장이 궁금하신 사항을 제가 산업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가축 분뇨 처리는 6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그 장소에 보시면 6개와 산란계가 있는데 6개는 이제 톱밥이나 왕제를 깔아서 한 32, 3일 정도 보통 키우고요. 어떤 분은 뭐 2번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 한 번 키우고 빼내는데 수분 상태가 없다 보니 그럼 농가들한테 바로 공급이 되거나 퇴비업체에 공급이 돼서 6개 쪽은 크게 분뇨 처리가 문제가 없고요. 그동안 산란계가 문제였습니다. 수분이 한 75% 정도 되는, 물론 여름과 겨울은 수분이 많습니다. 그 산란계 사육 환경상 그게 그동안은 이제 퇴비업계에 와서 굉장히 골칫거리였는데 최근은 저희 같은 퇴비업체가 그 생똥을 받질 않아요. 또 공장 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산란계 쪽은 상당 부분 컴포스트 기계를 놨어요. 그 원형 컴포스트 기계를 놓고 가공개분이라고 하는 형태로 수분이 한 20%짜리를 만들어서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공급이 상당 부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바이오차에 관심 있는 건 우분이에요. 우분이 저희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분이 양이 많은데 아까도 저 표 보시면 우유를 짜는 그 나구는 하루에 38kg 정도를 싸고요. 일반 한우는 16kg 정도를 싸는데 이 몸집이 근 1톤 가는 소들이 그 깔집을 계속 지지밟아요. 그럼 아까 우리 박사님도 지적하셨지만 농가에서 오는 축분 자체가 6개월 내지 어떤 분은 1년 만에 그걸 치웁니다. 그러면 시루떡처럼 돼 있는 상태에서 농가에서 와요. 그러니까 저희 업체한테 오면 그거를 이제 파쇄도 하고 전숙도 시키고 해서 어떤 전처리가 되는데 이 바이오차를 축산 농가에서 설비를 한다는 건 제가 보기 상당히 힘들다. 전처리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바이오차까지 간다는 거는 이론상으로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산업화하기가 어렵고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퇴비 공장들이 어차피 공장 등록까지 다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을 더 추가로 채울 수 있고 탄소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심들이 있어서 저희 역시 그게 관심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데요. 현재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요. 돈분은 사실 지금 저희 업체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돈분 장체는 현재 국내 대지 환경이 슬러리 공법이라고 그래서 오줌과 똥을 그냥 섞어가고 죽 상태로다가 보통 내보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비화 설비를 많이들 하셨고 최근에 에너지화로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돈분은. 그래서 가축분 바이오차는 제가 볼 때는 우분하고 뭐 일부 개분 그렇게 해서 아마 활용이 될 것 같아서 현재 우리 산업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처리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현재 우분은 축산농가에서 돈을 부담하지 않아요. 옛날에 경동농가들이 그냥 실어다가 퇴비로 썼기 때문에 지금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 놓고 공짜로 갖고 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저희 같은 업체는 운반비를 갖고 와요. 운반비들에서. 근데 다른 한쪽의 산업, 아까 바이오매스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은 원물 자체가 14만 원에 유통이 되고 있어요. 14만 원에 돈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돈이 붙어서 돌아다니고 가축분뇨는 돈을 붙이지 않으니까 계속 국가에서 볼 때는 가축분뇨는 애물덩어리고 음식물은 지금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물까지만 이게 바이오차로 가서 이게 된다 그러면 저 가축분뇨 더 힘들죠. 왜냐하면 돈이 안 붙어오는데 어떤 누가 경제성에서 수지를 맞출 수가 없죠. 산업화로 갈 때는 당연히 기업은 이윤 추구잖아요. 정당한 합법적인 이윤 추구가 안 되는 거죠. 현재도 그래서 가축분 처리가 안 되는, 처리가 100%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도 하나의 입증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축분 바이오차가 힘겹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쳐다보고 이왕이면 그 정부 정책 따르고 농가들도 토양계량서부터 좋다고 그러면 저희가 참여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단지 이제 아까 서두에 제가 박사님한테 부탁한 것처럼 경제성하고 악취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아마 산업화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좀 말씀 길었는데요. 산업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좀 시급한 내년부터 시장이 열리면 바로 설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관심이 좀 지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은 김방식 대표님의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더 없으시면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에 있어서 그 가축분 바이오차에 대해서 조금 축분 바이오차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이제 법적인 거거든요. 지금 비료관리법에서는 농림부에서 비료관리법 상에 지금 축분 바이오차를 넣어서 하고 있지만 원래 이제 가축분 처리에 대한 거는 가축분 처리는 환경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가축분 처리법, 가분법이라고 흔히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 가분법 안에 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은 지금 퇴비와 액비와 그리고 바이오가스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안에 또 이제 이 세 가지가 아니라 바이오차, 축분 바이오차까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빨리 들어와야지 바이오차, 축분 바이오차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빨리 해결된다 그러면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진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